자, 그러면 이제 어휘상의 특질로 가봅시다. 어휘상의 특질. 자, 먼저 우리말은 다량의 한자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즉 한자어의 비중이 크다. 자, 아까 우리말은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뭐냐면 고유어, 또 한자어, 또 외래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의 비중이 제일 크다?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서 한자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은 높임말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사회 구조의 영향 때문에 높임말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결어미도 윗사람에게는 하십시오라고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해라. 또 윗사람은 자신을 가리켜 본인이라는 표현을 또 뭐 이 사람 또 너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또 여러 사람이면 제군이라는 말을 또 밥이라는 말 대신에 어른께는 집에 어른께는 진지라는 말을 또 말이라는 말 대신에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라는 말에 밑줄 치고 당신이라는 말에 밑줄 치고 자 말씀과 그 위에 당신의 밑줄을 치고 자 왜 밑줄 치라고 그랬을까? 말씀이나 당신은 높임과 겸손의 표현에 모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임과 낮춤에 모두 쓸 수 있는 게 우리말에 딱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당신이야. 자, 당신은 2인칭으로 쓸 때는 낮춤이야.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낮춤이야. 그러나 3인칭 제기대명사로 윗사람께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우리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그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러나 아버지 얼굴 앞에 두고 당신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제기대명사로서 당신이라는 말은 높임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라는 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럴 때는 높임이지만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야? 또 겸양의 표현이죠. 그래서 말씀과 당신이라는 말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 이름이라는 말 대신에 어른께는 뭐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또 자다라는 말 대신에 주무시다를 또 주다라는 말 대신에 드리다 또는 올리다라는 말을 또 보다라는 말 대신에 어른께는 뭐야? 뵙다. 우리 이번 시험 끝나고 이제 뭐 가끔 친구들이 학생들이 또 스님하고 뭐 면담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님 학원에 제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하고 문자하면서 스님 보고 싶어요. 닥쳐 임마.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뵙고 싶어요 이래야지. 이해돼? 내가 네 친구냐? 보고 싶게?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어른께는 뵙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예스러운 말로 아련하다는 말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사극이나 이런 궁중에서 쓰는 거지. 응? 절대 뭐 평소에 스님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은 안 되죠. 그럼 스님이 들라 그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이 아련하다는 예스러운 말투로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말은 감각어가 발달했습니다. 감각어. 그래서 색채어를 예를 든다면 노란색이 지금 거기 사전에 있는 거 다 써놨거든. 어때? 노랗다, 노릇게하다, 노릇그레하다, 노릇그레하다, 노르스름하다. 그죠? 정말 다양한 표현. 영어로는 뭐야? 그냥 옐로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감각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런데 이런 감각어는요 정서적인 유사성에 의해 비유 표현으로까지 전용되어 일반 언어 생활에서 애용되기도 합니다. 자, 거기 한자어 전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용. 바뀔 전자고 사용할 용자입니다. 자, 우리가 전용하면 국어사전에서 전용이라는 말을 찾으면요 엄청나게 많은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이 전용인데 한자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밑줄 친 전용에 해당하는 한자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용이라는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도 그 말에 맞는 전용을 모르면 또 틀리게 되거든.
그래서 부수를 익혀두자는 거야. 자, 항상 한자를 대하면 전용, 전용 이렇게 암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 그건 내가 외우지 않은 게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한자를 내가 굳이 외워야겠다, 또는 스님이 이거는 알아두라고 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말로 낱말 뜻을 먼저 풀어야 돼. 그럼 전용이 무슨 뜻이야? 바뀌어 사용된다. 그리고 바뀔 전자라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바꾸다 할 때는 움직여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수레 거자가 들어가는 거야. 수레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수레 거자가 들어가고, 이 전자는 발음을 담당하는 거야. 이렇게 한자는 뜻을 담당하는 부분과 발음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자가 있고, 이런 걸 형성자라고 하는데, 한자어의 80%가 형성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웬만큼 발음을 추리할 수 있고 웬만큼 뜻을 추리할 수 있는 건 이 부수를 알고 있을 때, 이게 수레 거자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게 전이라는 발음이라는 건 알아야 돼.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이걸 직접 못 써도 상관없어. 한자 쓰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객관식으로 맞추면 되거든. 이해돼요? 그리고 이건 사용할 용자, 이런 제부수 글자는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즉 바뀌어 사용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전용을 바뀌어 사용된다라는 전용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수레 거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용할 용자를 기억하고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 사용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짜다라는 말이 일단 우리의 미각을 드러내는 감각어잖아. 그죠? 소금이 짜다. 그럴 때는 지시적음이 그대로 쓰인 거야. 짜다. 그런데 철수는 애가 짜. 그러면 이건 뭐야? 비유적으로 쓴 거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새끼가 돈을 안 쓴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우리가 철수를 핥았더니 짠 거야? 아니잖아. 즉 돈을 안 쓴다 하는 비유적인 의미로 쓴 거지. 또 철수는 입이 가벼워. 입이 가벼워. 그럼 철수를 우리가 입을 재본 거야? 아니잖아. 그때는 비유적으로 뭐야? 입이 함부로 말한다. 그런 의미로 입이 가볍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인 의미로 감각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말은 감각어가 발달했습니다. 됐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남학생들, 요새도 그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뭐 빨간 책 이러면서 이 음란한 거 쳐다보는 새끼들,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빨간 책 이런 표현을 써. 그것도 뭐야? 비유적으로 쓴 거지. 실제로 그런 음란 서적이 전부 빨간색이야?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또 우리 빨갱이 이런 말, 그죠?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빨개요? 아니잖아. 즉 비유적으로 또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우리말은 상징어가 발달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상징어라는 것은 상징하는 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성어, 의태어를 말하는 거야. 의성어, 의태어를 뭐라고 불러? 상징어라고 그래. 의성어, 의태어를 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상징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음성 상징어인데 줄여서 상징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은 이 상징어가 매우 발달했어. 의성어, 의태어가 매우 발달해서 심지어는 의성, 의태어로 새 말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기러기 하면 의성어 기럭이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와서, 자, 지금 문법을 설명하다 보면요, 뒤에 가서 배울 문법 용어인데 앞에서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조사, 어미, 접사라는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뒤에서 배울 용어인데 지금 앞에서 튀어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데 꼭 알아야 될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조사, 어미, 이 접사라는 말과 그 상대되는 말, 조사가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 할 때 체언이라는 말, 그리고 어미의 상대되는 말은 어간이다, 접사의 상대되는 말은 어근이다. 요 용어는 지금부터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조사라는 건 주로 체언, 체언이라는 건 명사류를 말해. 그래서 그런 단어 뒤에 조사가 주로 붙는 거고, 이 어미의 상대되는 말은 어간인데, 어간 어미는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분석할 때, 동사 형용사를 분석할 때
이 동사 형용사는 또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용언은 결국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간 어미라는 말은 언제만 쓰는 거야? 동사 형용사를 분석할 때만 쓰는 말이야. 반면에 이 접사라는 말은 파생어를 말할 때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원래 단어를 어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어근에 붙어서 새 말을 만들어내는 걸 접사라고 해. 그럼 어근의 뒤에 붙으면 뭐라고 불러? 접미사. 어근의 앞에 붙으면 뭐라고 불러? 접두사.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말고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떠올리면 돼.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지만 떠올리면 돼. 그래서 어근에 상대되는 말이 뭐라고? 접사. 어간에 상대되는 말이 뭐라고? 어미.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보자고. 자, 그럼 봐. 기럭이라는 이 의성어를 어근으로 삼아서 접미사 이가 와서 기럭이라는 말을 만든 거야. 그렇죠? 또 개구리 하면 개굴이라는 말을 어근으로 삼아서 접미사 이가 와서 개구리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모두 의성어를 어근으로 하는 거지. 이해됐죠? 또 꾀꼬리 하면 꾀꼴이라는 말에 접미사 이가. 매미는 맴맴맴 하는 소리에서 이가. 또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하는 말에서 즉 아미라는 어미가 접미사가. 또 뻐꾸기는 뻐꾹뻐꾹이라는 말에 접미사 이가. 쓰리라미는 스르르 스르르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하고 거기에 라아미가 접미사가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모두 의성어를 어근으로 삼은 즉 새로운 파생어들이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의태어를 어근으로 삼는 단어들, 깜빡거린다 해서 깜빡이, 또 누덕 기워져 있다 해서 누덕이, 또 반짝반짝거린다 해서 반짝이, 삐쭉삐쭉하다는 데서 삐쭉이, 또 살살거린다 해서 살살이. 이런 말들은 모두 또 의태어를 어근으로 삼는, 그래서 의태어의 접미사 이가 와서 이루어진 단어들이야. 이처럼 우리말은 상징어를 이용하여 새 말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말은 상징어가 발달했다. 여기까지. 어휘상의 특징을 4개 복습하면 우리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언어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 우리말은 사회 구조에 있어서 서로 간의 상하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다? 높임말이 발달했다. 또한 우리말은 감각어가 발달해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우리말은 상징어가 발달해서 새 말을 형성하기도 한다. 됐죠? 다음, 이제 구문상의 특질로 갑시다. 구문상의 특징은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구문상의 특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문법상의 특징이야. 첫째, 우리말은 교차거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 접사 등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어미 등이 실질 형태소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걸 드러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어휘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실질 형태소라 하고 이런 문법적인 형태소는 뭐라고 불러? 형식 형태소라고 해. 그래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발달했지. 자, 그러면 질문. 순이가 학교에 간다 해서 형식 형태소는 뭐가 있어? 가, 또 애, 또 니은다. 이런 것들이 형식 형태소로 어미 또는 조사로 사용됐고, 또 순이를 보아라 해서 여기서 형식 형태소 문법을 나타내는 건 뭐야? 를, 또 아라는 어미죠. 보가 어간이고 아라 어미야. 그래서 이런 조사, 어미 등이 발달했다 이거야. 순이에게 주어라. 여기서 조사 뭐야? 에게. 그리고 어미 뭐야? 어라. 그래서 어미 어라와 조사 에게가 이런 문법적인 걸 드러내죠. 이해됐어요? 다음. 또한 조사나 어미는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뜻을 덧붙일 때도 있다. 우리 그런 걸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보조사라고 배워요. 그래서 보조사 등은 이렇게 뜻을 더하는 수도 있어. 순이는, 순이도, 순이만, 순이마저 이러면 의미가 다르지? 단지 주격조사 가를 쓸 때하고는 달리 순이는, 순이도, 순이만, 순이마저 하면은 의미도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말은 교차거라
문법적인 걸 드러내는 조사 어미가 발달했다는 거고, 다음 어순, 국어의 어순에 있어서는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이다. 즉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의 어순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 영어는 우리와 달리 뭐예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이고, 영어는 어순이 매우 중요해. 왜? 걔네들은 문법적인 걸 표시하는 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순이 곧 그 단어의 위치를 말해주는, 특징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어순이 조금 달라져도 그 문법적을 말해주는 형태소가 있기 때문에 어순이 덜 중시되죠.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서술어가 맨 끝에 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서술어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청자를 끝까지 잡아놓을 수가 있어.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청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국어가 어순이 즉 서술어가 맨 뒤에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뭐라고? 청자를 끝까지 붙들어둘 수 있다. 그 네모 박스에 써있지. 반면에 단점은 뭐라고요? 비판적으로, 청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우리말의 어순상 가장 중요한 건 수식어가 피수식어 반드시 앞에 옵니다. 밑줄 치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자,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우리말에 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문장 성분상 관형어나 부사어인데, 이 관형어나 부사어는 그것이 꾸미는 체언이나 용언보다 항상 앞에 온다. 우리는 마실 물을 달라고 하고 마실 것을 달라고 하지 절대로 이 뒤에 물 마실, 것 마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이해돼요? 자, 아이가 있는데 즉 옆동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아이면 아무리 길어도 그 관형절은 아이라는 말 앞에 오지 절대 영어처럼 후하고 뒤에 즉 수식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식하는 말이 길어지면 뭐야? 뒤로 빼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말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상 수식어는 피수식어 반드시 어디에 온다? 앞에 온다. 그 다음, 우리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영어에 비해 많고요. 또 주어가 둘 이상 나열될 수도 있죠. 우리 그런 게 뭐라고 배우냐면 나중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모해봐. 철수가 키가 크다. 철수가 키가 크다. 그러면 철수가 이 문장의 주어지만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키가 크다는 거야. 반면에 키는 크다라는 말의 주어야. 그러므로 이렇게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문장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걸 문법적으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키가 크다라는 서술절이 즉 철수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키가 크다 하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어가 둘 이상 잇따라 나올 수가 있다. 우리 기출문제 보면 뭐야? 2008년도 기출문제에 즉 우리말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하고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게 가능하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 관사, 접속사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은 대명사가 쓰임이 영어에 비해 단순하죠. 영어처럼 제한적 용법, 개성적 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말은 대명사의 쓰임이 단순해. 그리고 관계대명사니, 관사니, 접속사니, 전치사니 이런 게 없죠. 또 문법적인 성의 구별이 없어. 우리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나 불어나 독어 배울 때
단어에다가 성별로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이야. 우리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우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 그래서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야? 우리 집이고 내 회사라는 말보다는 뭐가 익숙해? 우리 회사가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수, 복수가 즉 명확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의 구문상의 특질, 문법상의 특징을 얘기했고요. 자, 끝으로 결국 우리 국어의 특질이 곧 뭐야? 알타여의 특질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문제로 내지를 않고 다음 중 알타여의 특징이 아닌 것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알타여 특징 안 알려줬는데 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알겠어요? 알타여의 특징 곧 뭘 얘기하는 거야? 국어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그 밑에 알타여에는 두음 법칙이 있고 형태상 첨가 오고 관사니 전치사니 관계대명사가 없고 수식어는 항상 피수식어 앞에 있고 모음조화가 있고 명사의 성의 구별이 없고 대명사의 쓰임이 간단하고 서술어가 문장 끝에 위치한다. 다 우리말의 특징이잖아. 이해돼? 결국 우리말의 특징을 뭐라고도 질문할 수 있어? 알타여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 국어의 특질 이제 여러분들은 2단계까지 공부한 거야. 그래서 단원의 목표 중 두 번째를 이제 했어요.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의문의 개념과 종류. 즉 세 번째 의문의 개념과 종류.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새 교재로는 43쪽, 예전 교재로는 18쪽? 18쪽. 왜 페이지가 차이 나냐면 중간에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예전 교재는 18쪽, 지금 교재는 43쪽. 의문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에 잘 나오는 48개의 이론 중 이제 세 번째로 온 거야. 세 번째로. 자, 먼저 칠판을 봅시다. 의문하면요 이렇게 한자로 써요. 소리 음자 그리고 의문 운자. 그래서 의문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의문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음과 운을 합쳤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의문이라는 말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즉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만약에 형태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면 형태소를 말하는 거고 소리를 내는데 가장 작은 단위 그게 곧 의문이야. 그리고 뜻을 구별한다는 말을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변별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돼. 변별이라는 말이 구별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의문. 그러면 이제 의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미 의문이라는 글자 속에는 뭐와 뭐가 들어있다고? 음과 운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의문과 음성은 뭐가 다르냐? 음성은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국어 공부의 대상이 아니지.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 이게 음성이고 그 귀로 들리는 소리 중에서 우리가 뜻을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의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미국 영화를 본다. 그러면 배우의 음성은 들리지. 음성은 들리죠? 그런데 뭐야? 영어의 의문에 대한 귀가 안 뚫려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의문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음성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은 뭐야?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야. 귀로 듣는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가 음성이고, 반면에 음운은 이론적으로 그 나라에서 만든 이론적으로 만든 소리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럴 때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은, 자, 봐봐. 여기 꽃이 피었다 이러면 이걸 발음 나는 대로 써보면 꽃이 피었다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음운론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건 언제 관심을 갖는 거야? 형태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 이건 형태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 지금 음운론에서는 이 발음기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발음되는 하나하나의 덩어리, 꽃이 피었다, 이걸 음절이라고 그래. 음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단어를 소리냈을 때 소리의 덩어리 하나하나에 한 글자 한 글자 소리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음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꽃이 피었다를 써놓고 음절이 몇 음절이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5음절이라고 대답하면 돼. 그리고 그 음절을 소리나는 대로 써라 하면은 꽃이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꽃이 피었다 라고 해야 정확히 음절을 말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이 꽃이 피었다를 말했을 때 우리 귀로 들리는 지금 스님의 목소리,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음성. 이건 음성이고, 이걸 우리가 발음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게 음절이야. 그리고 이 음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음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절은 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야? 음운이 모여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질문, 꽃이 피었다 해서 음운은 몇 개냐 이거야. 음운은. 그러면 자음 모음을 나눠야지. 그러면 쌍기역 오, 치읓, 이, 피읍, 이, 디귿. 우리 할 때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첫 소리의 이응은 모음의 부호야. 그러니까 어가 하나의 음운이지. 그리고 쌍디귿 아. 그래서 음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는 거지. 음절은 5음절이고 음운은 10음운 10개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국화라는 말이 있어. 국화라는 말의 음절은 몇 음절이야? 국화의 음절은 몇 음절? 2음절이야. 2음절이야. 음운은 몇 개야? 음운은 몇 개예요? 음운은 몇 개야? 뭐 3개, 4개, 5개, 6개 왜 이래? 음운은 몇 개야? 음운은 몇 개야? 자, 발음했더니 어떻게 돼? 구, 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국화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운은 몇 개야? 기어, 그 다음 우, 그 다음 키어, 그리고 와. 4개지. 4개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음운은 이제 음운과 음성이 뭐가 다른지를 얘기했고, 또 하나 거기 변이음이라는 말이 나와. 자, 이 변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기 그러잖아. 고기 그러면 첫 소리 기역은 무성음이야. 그런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기는 이게 유성음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기역이 첫 소리에서는 무성음으로 나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나요. 즉 소리가 다른데 똑같은 형태로 써.
그걸 변이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변이음이라는 얘기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다른데에도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 리을을 얘기했잖아. 리을이 받침에 올 때는 뭐야? 설치금 L로, 발음 기호로 L로 발음이 되지만 첫 소리의 리을은 R로. 그러면 그때 리을의 첫 소리와 끝 소리는 무슨 관계야? 변이음의 관계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변이음이라는 얘기는 곧 어떤 음운이 즉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음성적으로 소리가 달라지는 걸 변이음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음운으로 가면, 음운은 방금 음소와 운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음운 찾아라 하면 자음 모음 찾았잖아. 그건 사실은 음소만 얘기하는 거야. 음소가 곧 뭐야? 자음과 모음이야. 그리고 이 음소는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분절 음운. 그래서 분절 음운은 곧 자음과 모음을 말하고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고요. 이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야. 구별해낼 수가 없어. 사전에 그냥 소리의 길이만 표시되어 있는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뭐야? 악센트. 우리가 악센트 평소에 점 안 찍잖아. 사전을 찾아야 악센트 표시가 돼 있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악센트,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는 평소에는 구별해낼 수가 없어. 그걸 비분절 음운, 즉 운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현대국어는 장음과 단음,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음운이고, 중세국어에서는 성조가 그런 역할을 해요. 성조란 중세국어의 음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가 비분절 음운이고, 현대국어는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음운이야. 그래서 사전에서 거리를 찾으면, 거리를 걷다 할 때 거리를 찾으면 이건 짧게 소리가 나는데, 거리를 두다 할 때 거리를 찾으면 쌍점이 찍혀 있어. 그건 뭘 말하냐면 길게 발음한다는 표시야. 근데 평소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표시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소리의 길이 표시는 비분절 음운이다. 그래서 운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음과 모음은 구별해서 적기 때문에 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자, 우리말의 자음 모음은 소리 날 수 있는 게 총 40개인데 자음 19개 그리고 모음 21개가 소리가 나. 자, 이 중에서 먼저 알아둘 거, 자음 19개 중에서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을 뺀 나머지 14개가 기본 자음이야. 다시 한번, 국어의 기본 자음은 된소리가 빠져. 된소리를 뺀 14개가 기본 자음. 알겠죠? 그리고 모음에서는 단모음, 이중모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음도 기본 모음이 있어. 기본 모음은 세종이 처음 만들 때 만들어진 말이고, 그 기본 모음이 10개야. 그 10개가 바로 국어사전에 올리는 순서인데, 그 10개가 뭐예요? 메모해. 시작.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렇게 기본 모음 10개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 모음 10개 불러봐. 뭐라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게 기본 모음이야. 기본 모음과 단모음은 달라요. 기본 모음과 단모음은 다릅니다. 기본 모음 10개는 국어사전에 올리는 순서야. 다시 한번, 국어의 자음 총 음운은 19개, 국어의 모음 총 음운은 21개야. 그 중에서 기본 자음은 14개, 기본 모음은 몇 개라고? 10개. 기본 자음 14개는 된소리 5개를 뺀 14개고, 기본 모음 10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야. 다음,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은 입의 모양이 한결같은 걸 말하고, 이중모음은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단모음 10개를 불러보면
아, 어, 오, 우, 이라는 이 6개, 나머지 4개는 이 모음을 붙이면 돼. 따라서 에, 왜, 위라는 이 4개를 더해서 총 10개가 단모음입니다. 자, 단모음 10개 하면 아, 어, 오, 우, 이. 자, 여기다가 이 모음을 더해서 뭐야? 에, 왜, 위. 이러면 10개라고. 외우기 쉽잖아. 그죠? 대신 단모음 10개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기본 모음 10개하고 헷갈리면 안 돼. 기본 모음 10개는 사전에 올리는 순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를 말하고, 단모음 10개는 소리의 모양이 한결같은 거 아어, 오우, 의, 에, 왜, 위를 말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좀 더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모음을 보면요, 모음은 목을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입니다. 모음은 모두 뭐라고요? 울림소리야. 모두 목청을 울려내는데, 이 모음을 분류할 때 먼저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라고 분류합니다. 원순과 평순. 원순 모음은 입을 둥그렇게 하고 내는 거야. 입을 둥그렇게 하고 내는 것이 오와 우죠. 그래서 오나 우가 들어가 있으면 다 원순 모음이야. 자, 칠판 봐봐. 여기 아까 단모음 10개를 썼어. 이 중에서 원순 모음은 어디 있어? 오, 또, 우, 또, 왜, 또, 위. 이게 원순 모음이지. 이해돼? 오나 우가 결합되어 있으면 원순 모음, 그 외에는 평순 모음. 다음, 이건 입술 모양을 가지고 분류한 거고, 다음은 혀의 위치에 따라 혀가 앞쪽으로 가면서 나는 걸 전설 모음, 혀가 뒤로 끌어당겨지면 나는 걸 후설 모음이라 해.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게 뭐야? 이 모음이야. 이 하고 발음하면 혀가 앞쪽으로 가죠. 반면에 우 하면 혀가 뒤로 끌어당겨지지. 다 해봐. 이, 우, 혀가 움직이지. 이 하면 혀가 뭐야? 앞쪽으로 가면서 나. 그걸 전설 모음이라고. 우 하면 혀가 뒤로 끌어당겨지지. 물론 네 입술은 앞으로 가지만, 알겠어요? 입술은 앞으로 가지만 혀가 뒤로 끌어당겨지잖아. 그러니까 후설이라고. 그래서 이 모음이 결합되어 있으면 모두 전설 모음이야. 자, 칠판 봐봐. 여기 단모음 10개 중에서 이제 전설 모음 찾아봐. 뭐 있어? 이, 또, 에. 왜? 이 모음 들어가 있잖아. 또, 에, 또, 왜, 또, 위. 그럼 선생님, 위는 전설 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입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순 모음이고,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설 모음인 거지. 전설 모음과 원순 모음은 기준이 다른 거니까 어떤 하나의 음운이 동시에 그 특성을 가질 수 있지. 네가 남자이면서 장남일 수 있듯이. 이해돼? 네가 여자이면서 장녀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모순되는 말이 아니잖아. 대신 네가 여자이면서 남자다 이럴 수는 없잖아. 네가 장녀이면서 처녀다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서 입술 모양을 가지고 모음을 분류하면 뭐와 뭐로 나눈다고?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 혀의 위치를 가지고 나누면 뭐라고 한다고?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전설 모음은 어떤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 이 모음이. 원순 모음은 어떤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 오나 우가 들어있는 거.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입이 닫히면서 혀가 위로 올라가요. 하면. 그래서 고모음이고, 아 하고 하면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저모음이라고 하고. 이건 모음을 외울 게 아니라 발음해 보면 아는 거죠. 알겠어요? 자, 또한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입이 닫히면 하는 걸 폐모음, 입이 벌어지면 하면 개모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표로 이 단모음을 가지고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첫 번째 도표야. 이해했어요? 다음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즉 단모음은 혀나 입의 모양이 한결같은 걸 말하고 이중모음은 차츰 혀나 입의 모양이 변하는 걸 말하는데 단모음 10개는 암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된다는 얘기는 이론상 반모음이 첨가된 거거든.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반모음이야. 그러니까 반모음은 실제 음운이 아니라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음운이라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면 이런 거 기억나? 우리말에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는 그대로 되어라고 발음해도 되지만 모두 된다고 그랬어. 되어. 피어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모두 된다고 그랬어. 피어. 이오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모두 된다고 그랬어. 이오. 마찬가지 아니오도 아니오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모두 된다고. 아니오. 이렇게 이중모음이 발음이 되면 이걸 옛날에는 이모음 동화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단모음 어가 이중모음 여가 되면 뭐가 첨가됐다? 반모음이 첨가됐다. 이해돼? 그래서 결국 이중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뭐가 첨가된 거야?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반모음이라는 실제 모음은 없어. 다만 반모음은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면 뭐가 첨가됐다? 반모음이 첨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디서 배워? 나중에 반모음 첨가 현상에서 배우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 모음에서 중요한 건 이 단모음 10개가요. 원래 10개였던 게 아니라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이건 또 얘기할 건데 원래는 15세기 때 세종이 처음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는 단모음이 7개였어. 7개. 즉 아레아라는 것이 있었고 아, 어, 오, 우, 으, 이 이렇게 7개였어. 15세기 때. 그런데 17세기로 가면서 이 아레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레아가 담당했던 그 음운 그 소리가 없어졌다고. 형태는 남아있는데 아레아가 담당하던 소리가 없어지면서 즉 7개에서 하나가 빠지고 대신 새롭게 에와 에가 들어가. 그래서 8개가 돼. 이해돼? 그래서 처음에 15세기 때는 7개였던 단모음이 17세기로 가면 몇 개가 된다고? 8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레아가 빠지면서 에와 에가 더 들어가. 그래서 8개가 되고 20세기 현대 국어에 오면 아예 아레아는 표기도 없어져. 아레아는 표기도 없어지면서 단모음에 외와 위가 더 들어가. 원래 있던 8개에 외와 위가 더 들어가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레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단모음의 수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아레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단모음의 수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아레아가 음가가 소실되면서 단모음은 그 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중요한 얘기야. 늘었다 하고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15세기 때 단모음은 7개였는데 17세기로 오면서 8개로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10개로 그래서 단모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해했어요? 단모음의 수가 10개로 늘었다라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음운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음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은 실제로는 음운 중에서도 뭐만 가리키는 거라고? 음소만. 이걸 우리는 분절 음운. 그리고 음운이라고 했을 때는 자음 모음 이외에도 현대 국어라면 소리의 길이가, 영어라면 악센트고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음운의 역할을 한다. 그 소리의 길이는 무슨 음운이라고 부른다? 비분절 음운. 그래서 그걸 운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음운이라는 말 속에는, 음운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와 뭐가 들어있다? 음소와 운소가 들어있다. 됐지? 다음, 우리말의 음운은 이 음운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의 덩어리를 이루어 그 소리의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음절, 음절. 그리고 음절을 이루고 있는 소리의 덩어리, 음절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소리를 음운이라고 하고, 다음 이 음운이 우리 귀로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는 뭐라고 한다고? 음성. 됐지? 이제 음성이 뭔지, 음절이 뭔지, 음운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이 음운 안에서 자음이 모두 19개가 소리나고 모음은 21개가 소리나는데, 자음 19개 중에서 기본 자음이 몇 개라고? 14개. 모음 21개에서 기본 모음이 몇 개라고? 10개. 그래서 우리말의 기본 자모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몇 개라고 그래야 돼? 24개. 반면에 우리말의 소리나는 총 음운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몇 개? 40개. 총 음운의 수는 40개고 기본 자모의 수는 24개다. 그렇죠? 다음, 모음을 분류하는데 모음은 일단 한결같이 소리가 나는 걸 단모음이라 하고 중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중모음이라 한다.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뭐가 플러스 된 거다? 반모음이 첨가되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 모음을 분류하는데 먼저 혀의 위치를 가지고 분류하면 뭐와 뭐로 나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입술의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로 나눈다? 원순모음과 평수모음으로. 혀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입이 벌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하면은 폐모음, 개모음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 에라는 이 음운은, 여기 에라는 음운은 전설모음이다, 후설모음이다. 에는 전설모음이다, 후설모음이다, 전설모음이다. 이 모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에는 평순모음이다, 원순모음이다, 평순모음이다. 왜? 오나 우가 없으니까. 알겠죠? 즉 평순, 원순, 전설, 후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점심 드시고 점심 먹고 자음 체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